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 볼 거고요. 본문 내용 자체는 뭐 그냥 쭉 텍스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접근 통제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설명들이 뒤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되는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접근 통제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인데 이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겁니다. 그 IP 주소 등에 대한 걸로 접근을 제한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 플러스로 두 번째라고 했던 게 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해서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있어서 IP 주소 등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보통 한 맥 어드레스 정도까지만 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접근 통제에 있어서는 뒤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접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원격 접근이라고 쓰고 재택근무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재택근무일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예외 사항들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DHCP에서 유동 IP를 쓰다 보면은 이 방화벽 이런 것들로 통제가 되지만은 방화벽에서 IP를 등록을 해도 적절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부에서는 사설 IP로 바꿔가지고 뭐 10이던 1922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역을 통제하면 되는데 원격 접근 등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IP 주소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급된 단말이다. 그러면 등록된 물리적 주소인 맥 어드레스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어, 지급된 단말이네. 그리고 보안 솔루션 설치되어 있네. 라고 하면 이제 뭐 VPN 등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소 등에는 맥 정도까지는 실무 사례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쓰이는 거니까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당한 접근권을 가진 자, 다만 정보 주체는 제외한다. 자, 이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것도 같이 키워드는 이미 봤던 거죠. 이때 정보 주체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 대한 그 주체니까 예외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외부에서 처리 시스템에 접근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재택근무 등을 통해 가지고 접속하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보안 토큰 등 얘들을 뭐라고 한다? 안전한 인증 수단. 근데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다만 이제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가 뭐냐? 이 거꾸로 말하면은 이용자가 아니니까 이 앞에서 말한 외부에서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처리하려는 정보가 이건 뭐다? 어떤 때일 때 이용자의 정보를 즉 회원들,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재택근무 등 원격에서 접속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는 뭐만 허용된다? 안전한 인증 수단만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그 고객, 회원 정보가 아닌 정보 주체는 누가 남아요? 사용자들, 내부 직원들이 남죠.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나머지 내부 직원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 뭐 인사 시스템, ITSM, 그룹웨어 같은 데서 사용자들에 대한 이런 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앞에서 봤던 인증 수단도 되지만 또는이니까 모두 돼요. 안전한 접속 수단. 그래서 흔히 안전한 인증 수단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OTP라던가 인증서 토큰 아니면은 뭐 안면 인식 등등등 생체 인식 수단 등을 인식 정보 등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요. 안전한 접속 수단은 VPN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전용선이라던가. 그래서 회원 정보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인증 수단만. 물론 이제 플러스에서 안전한 접속 수단도 쓴다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쓰지 말라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VPN만 통해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접근한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반드시 안전한 인증 수단도 포함해야 된다. 근데 그 외에 회원들이 아닌 정보 주체, 즉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때는 뭐 VPN만을 사용하던 OTP 등 안전 인증 수단만 사용하던 그건 관계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얘기하는 거고요. 취급자의 컴퓨터는 이제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 또 단말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를 위한 뭔가 업무가 있을 수도 있죠.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도 통제돼야 될 거고요. 모바일 기기에 있어서는 요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정의에 따르면은 모바일 기기는 업무용으로 쓸 때 이 고시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수학부 조치 정의에서도 모바일 기기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업무 연락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세션 타임아웃 설정하는 거. 그래서 로그인 같은 거 하면 우리 우측 상단에 뭐 10분부터 해서 카운트 쭉 내려가면서 다 시간이 도래했을 때 연장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보고 연장하거나 다 별도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끊기는 거죠. 세션 타임아웃. 다시 재접속할 때는 처음 접속하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뭐 등 처음 접속하는 것처럼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해놓은 상태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음, 세션 타임아웃 적용이 된 거고요. 기타 업무용 모바일 기기, 도난, 분실 뭐 등등등으로 어쨌든 조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 같은 거, 화면 잠금 설정을 해야 뭐 매일 앱이 깔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다음 인터넷망 차단 조치입니다. 이 비고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이용자,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회원들 뭐 등 얘기하는 거고요. 적용한 대상은요, 이용자 수만 따지시면 됩니다. 뭐, ISMS 의무 대상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100만 명 말고도 뭐, 매출의 기준이라던가 100억, 뭐 300억, 이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는 이용자 수 100만 명만 한정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망 분리라고 부르던 이런 좀 완화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인터넷망 차단에 대한 조치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 클라우드 써가지고요. 뭐, ERP 같은 이런 거 쓰는데 클라우드 기반인데요. 인터넷이 접근이 돼야 그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 서비스에 접속은 가능하게. 근데 그 외에는 차단해라. 어느 경우에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때도 조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 관리자 정도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취급자 중에서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관리자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고요. 요 2호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나 파기 중에서 삭제도 관리자 정도의 보통 부여되는 권한일 수 있지만 다운로드는 일반 취급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100만 명 이상 이용자 수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쓴다 할지라도 그 서비스 말고는 다 차단이 되어야 한다. 자, 이 앞에 있는 이랑 이후에 따른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리계에서 정한 위험 분석, 요 결과에 따라서 망 차단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 정보, 개인정보 다운 파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라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리스크가 좀 많이 낮더라. 기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요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겠더라 싶은 게 있죠. 그때는 좀 예외가 되는데요.
그 예시는 뭐 뻔한 내용들입니다. 별표 자체에 대해서 잠깐 이것도 보면 보호 조치, 안전하게 인증수단 적용하냐, 암호화, 다운로드 건수 제한하냐, 취급자 최소화하냐, 표시 제한하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런 조치들. 예. 그리고 각 구분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의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적용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헌 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부 예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의 얘기고요. 그럼 네트워크 영역의 정의 및 분리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아이스미스 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실제 구성도나 뭐나 이런 것도 같이 그려놓고 여기에 위치하면 안 되는 개발 서버가 왜 여기에 나와 있죠? 같은 것들을 좀 골라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뭐 해당 자격제도에서 또 고민하시면 되는데 PIA에서는 적어도 영향 평가를 위해 가지고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식별하고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해서 그려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동일하게 DMZ, 개발, 운영, 뭐 기타, 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좀 나눠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서버팜과 이제 업무망, 외부망, 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쓰긴 하지만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서버들, 개발과 뭐 운영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분리, 직무 분리, 뭐 이런 취지로 구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별도 이렇게 네트워크 단에 따라 가지고 전략 등에 따라 업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분리한다던가 좀 더 완화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일 때는 뭐 단지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 서버룸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물리적인 이런 관리 측면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도 접근에 있어서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뭐 퍼블릭인 거냐 아니면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한 이제 프라이빗이냐 뭐 이런 차이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 분석에 대한 것도 일부 예시가 나오지만은 차단 조치 내용에 대한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접근권을 설정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일부 차단 무조건 적용돼야 되는 게 있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다운로드 파기 대상 등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수준에 따라 적용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부 예외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평가 때 좀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 분석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등이잖아요. 그래서 뭐 ISO든 ISMS든 PIA든 리스크에 대한 이 분석과 평가 관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실제 적용 가능한 이런 통제 수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식별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직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방법론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향 평가를 하셨을 때 실제 위험 분석에 대한 방법론은 뭐 영향 평가 기관의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따를 수 있지만은 모든 조직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 조직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적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뒤에 뭐 브로그로 기타 기술에 대한 이슈들도 좀 많이 있지만은 브록보다는 일단 암호화 뭐 지금 요거 앞두고 있지만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접근 권한, 뭐 내부 관리 계획부터 해서, 그다음에 접근 통제, 몇몇 키워드들, 그리고 뭐 요건들에 대해서 많지는 않은데, 좀 나름대로 그래도 시험 관련해서도 그렇고, 암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요 암호화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헷갈려 하십니다. 뭐 그도 그렇게 예전에 기술적과적 보호 조치에 있던 몇몇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는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일단 77페이지 이 교재부터가 이제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주요 내용, 키워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좀 암기하시거나 참고할 만하다 싶은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9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적용 기준, 이 표는 좀 유용합니다.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문에 대한 것부터 보죠.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 등은 뭐다? 인증 정보라고 했습니다. 저장이나 송수신할 때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안전한 알고리즘이 뭐가 있지? 에 대한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쭉 나오지만 그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지?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 하래요. 그럼 다시 위에를 보면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를 포함해서 인증 정보라고 하는데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는 하는데 일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양방향이라는 얘기죠, 얘는. 자, 이것도 가끔 질문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워낙 오랜 시간을 비밀번호를 강조해서 쓰다 보니까 가끔 이런 표현을 해도 뭔가 이질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도 휴대폰 대부분 다 잠금 화면으로 해두시잖아요. 어떻게 여세요? 패턴이나 피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문이나 안면 뭐 이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비밀번호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이 표현에 있어서 뭔가 이질감을 못 느끼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익숙해지신 거예요. 자, 비밀번호처럼 쓴다고 해서 비밀번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밀번호, 생체인식 정보 등 같은 수준이고요. 이걸 포함한 게 인증정보다. 그러니까 인증정보를 쓰는데 그게 이제 비밀번호냐, 생체인식 정보냐, 요 단위로 가야 되는 거지. 비밀번호처럼 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비밀번호 대신 쓰는 거면 또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대신 쓰는 거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왜 일방향 암호화 안 해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단순합니다. 비밀번호는 문자열이잖아요. 이걸 일방향 암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해시 알고리즘 적용해가지고 해시 값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낸 이 암호화된, 일방향 암호화된 해시 값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값이 원래 뭐였지? 이걸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매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뭐 A, B, C 뭐 이렇게 넣었다 치면은 동일하게 일방향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면 나온 시값, 결과값이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값 가지고 있던 거랑
지금 넣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랑 비교했을 때 100%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아, 지금 여기 입력한 게 처음에 입력했던 그거랑 100% 동일하다라고 간주해 줄게. 그 확률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근데 생체 인식 정보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생체 인식 정보 가이드 받았나요? 생체 정보 보호 안에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생체 인식 정보, 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그 사람인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때 생체 인식 정보라고 하죠. 요 정의는 굳이 반복 안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본 정보에서 뭐 하는 거예요? 패턴을 추출합니다. 그걸 우린 특징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지문 같은 거 이거 먼저 보시면은 이걸 앞으로 되던 옆으로 되던 뒤집어 되던 다 인식됩니다. 왜? 패턴이니까. 만약에 이 원 이미지 그대로 된다 그러면 원본 정보 쓴다는 거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거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거 전제는 뭐예요? 옆으로 틀어서 하던 비틀어서 하던 뭐가 됐던 처음에 이 패턴 특징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저장한 것과 뭐 90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상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 등록한 이 사람으로 간주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체 인식 정보니까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패턴이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일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 동일한 값이 안 나오겠죠. 똑같은 내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슈 때문에 비밀번호만, 인증정보 중에서도 비밀번호, 문자열만 100%라는 이 비교가 되는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비밀번호만을 일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비밀번호 대신 이제 인증을 위한 또 다른 그냥 대체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뭐 대신 쓴다고 해서 비밀번호랑 똑같은 비밀번호처럼 쓴다고 해가지고 뭐 동일하게 일방향으로 해야만 된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다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자, 이거 중요하죠. 정보 주체가 우리는 계속 나오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보 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주인, 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뭐 내부 직원이든 외부 직원이든 회원이든 아니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쭉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회원이다, 고객이다, 그냥 이용자라고 구분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사용자 등에 대한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내부 직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통 정보 주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자, 회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예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정보들은 암호화해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양방향이죠. 그래서 주민번호부터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해서 우리는 고유 식별번호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는 과거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있었던 게 들어온 거죠. 신용카드 번호와 계좌번호. 그리고 생체 인식 정보 암호화 대상이더라. 자, 그래서 나오죠. 회원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경우에 그럼 일단 사용자 정도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암호화해라. DMZ 구간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한다. 우리 직원 정보긴 하지만은 고유식별 정보야? 그러면 DMZ에 있는 거 뭐 암호화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쭉 편하게 기억하셔도 상관없고요. 내부망에다가 업무망, 뭐 내부망, 외부의 접근이 차단된 이런 공간에다가 저장할 경우 주민번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암호화 적용 여부나 뭐 적용 범위에 따라 뭐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3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분석에 따른 결과 등에 따라서는 주민번호 외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는데 주민번호는 그냥 예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번호는 그냥 암호화해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건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망이라면 인터넷망은 이제 외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더 넓은 개념으로 더 외부 인터넷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송수신할 때 암호화해라. 그래서 TLS 통신, SSL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단말에다가 저장할 때죠? 모바일 기기나 보조 USB 등 보조 저장 매체 등이 할 때 상용 암호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무적으로 또 뭐라고 해요? 뭐 DRM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다. 실제 그 워드라든가 한글에서 제공하는 그 파일 자체의 암호화도 용인된다. 대신에 뭐예요? 최신 버전이어야 된다는 걸 보통 전제로 하죠. 올드한 건 옛날 버전이면 이미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과거에 유형 3에 적용되던 내용이라고 뭐 나와 있긴 한데 다 풀어져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10만 명과 100만 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면요.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들이었죠.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라. 다만 중소기업이나 단체, 상대적으로 좀 규모는 작지만 좀 과도하게 많은 숫자다라고 하면은 적용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유형 1이라고 했던 좀 영세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굳이 암호 키 관리 같은 건 안 해도 되지만 10만 명, 100만 명 요건에 해당하는 처리자는 키 관리를 추가로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 표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암기에 대한 동기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자가 아닌 거냐, 이용자냐 구분을 했지만은, 어, 인터넷망, 정보통신망 등등등 했을 때 사실 빈칸을 몇 개 치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암호화에서, 그 다음에 교재 자체에서 추가로 좀 볼 내용들 언급을 드릴게요. 82페이지입니다. 교재 82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뭐 교재는 82페이지 볼 수 있고요. 기타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도 안전한 알고리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자격제도에서 뭐 여러 자격제도 거치면서 국내외 시험 응시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보통 아마 시습 공부하실 때 이 암호 쪽에서 가장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국내 자격 제도에서는 보편적으로 뭐 요 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은 가끔 용어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방향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고요. 얘가 문제죠. 양방향이라고 했을 때, 뭐 교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칭키와 공개키라고 여기 쓰여져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르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칭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죠. 뭐 쉽게 말하면 암호화 키가 있고 복호화 키가 있으면은 이게 그냥 같으니까 대칭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암호화 키와 뭐 복호화 키, 뭐 사실 개인 키도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암호화 키랑 복호화 키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비대칭 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 키, 비대칭 키라고 뭐 이렇게 직접 쓰지는 않고 대칭 키, 공개 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만 암호키, 복호키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 뭐가 됐든 하나라도 유출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스럽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공개키야?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개인키라고 해서 나중에 인증 쪽이랑 연결이 됐는데 전자 서명 같은 거 하잖아요. 너만 가지고 있는 개인키잖아. 이 결제 같은 거 할 때 이 개인키 가지고 네가 서명을 했는데 왜 네가 결제 안 했다고 발뺌해? 뭐 이 부인 방지 목적으로 보통 쓰죠. 그러다 보니까는 걔는 내가 꽁꽁 감춰두고 있는데 나한테 메시지 보낼 때는 뭐 여기 뿌려둘 테니까 이거 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공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키 가지고 보내면 나만 가지고 있는 개인 키 가지고 복호해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이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는 일방향, 양방향 할 때 이제 대칭 키, 공개 키, 알고리즘 할 때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요 표에 같이 키워드 정도는 메모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방향 키에서 기억할 만한 뭐 알고리즘은 그냥 샤투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 2사부터 뭐 256, 512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샤투라고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상관없고요. 대칭 키는 그냥 AES 그리고 이게 또 국내 자격 제도니까는 시드랑 아리아 정도 이런 게 대칭 키 알고리즘이구나 보시면 되고 공개 키는 AES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기도 하지만 그냥 RSA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뭐 어느 정도 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접속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접속 기록도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 대상 자체가 기술적 관리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랑 통합된 부분도 있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1년 보관 관리해라. 자, 남겨야 되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어디에서 접속해서 누구의 정보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이거 다 남기도록 하고 있는데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보통 기억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이더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 5만 명이지만은 접속 기록에 대해서는 일단 5만 명 이상이더라. 맞네. 그러면 뭐예요? 개인정보 처리한다? 그러면 2년 이상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 거고 5만 명,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고위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처럼 고위험 정보다 그러면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더라? 처리하는 시스템이더라? 라고 하면 2년 이상 접속 기록을 보관해라. 기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있었던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경우도 2년 이상 보관해라. 제3자에게 발급해서 하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 어, 이 부분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월 1회 이상 그 다운로드 내역이라던가 다 포함해가지고 접속 기록에 대해서 원하명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화된 표현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접속 기록이라던가 다운로드 상황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 주기가 뭐 처리가 워낙 많다. 그럼 뭐 매일매일 하시던가 한 달에 한 번 하시던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의 빈도도 아니고 회원수도 많지 않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사실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은 처리자가 입증을 하셔야겠지만은 그에 대한 정확한 주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직이 정하기 나름이더라.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같이 고민하는 거는 다운로드에 있어서는 뭐 쭉 이렇게 나오지만은 보통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요? 보통 전에 승인 받는 게 가장 뭐 보수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사유를 애초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유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유를 그냥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정기 검토 때 뭐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사유를 남기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운로드가 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적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어쨌든 사유까지는 남겨서 사후 측면에서 나중에 검토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또 사전에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실무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실제 평가를 가셔가지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만들어 주시는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려면은 이 검토 주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IT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신 뭐 IT 팀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정보보안 부서 쪽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과다 조회라는 좀 약간 주관적인 기준,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냐? 누가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부 고객이다, CS팀이나 고객 관리하는 쪽에서는 판단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거 전체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이런 시즌이 아닌데 왜 대량의 정보가 갑자기 조회가 됐지? 또는 인사 시스템이더라. 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조회가 됐지? 연말정산 시즌도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실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이런 건 좀 이상행위라고 본다라는 것들을 정보보안 부서랑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보안부서 또는 IT팀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기술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기록을 일단 남기거나 알림 메시지가 뜨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현업에서 이런 이벤트 발생한 게 맞아요? 정상적인 업무였어요? 했을 때 이거 정상적인 업무에 맞았어요.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뭐 실제 정보 쪽의 팀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현업 실무와 협의해서 정보 인프라 등등의 측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검토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이 주체는 또 다른 경우들도 많더라. 그리고 또 이것도 예전에는 뭐 별도의 저장 매체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 뭐 표현에서 좀 완화됐죠. 뭐 여전히 그렇게 강화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접속 기록을 어쨌든 안전하게 논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 보내가지고 하던 테이블을 구분해서 하던 매체에다 넣어가지고 소상해가지고 보관하던 그 수준에 맞춰서 정하기 나름이더라. 자, 1년 이상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어, 5가지 핵심 기록, 항목을 남겨야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정보에 접속해서 뭐 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벤트는 수행 업무, 즉 행위 이력에 대한 일체를 다 남겨두다 보니까 로그인, 로그아웃뿐만 아니라 조회했어요, 수정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상시, 모든 계정별로 이게 상시 일어나는 이벤트다 보니까는 어, 이 기록 자체를 수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기록이라는 거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10분 초까지 해가지고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접속 기록 저장 위치라고 해서 나오긴 하지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디서든 누락되는 거 없이 우회해서 들어갔더니 기록이 안 남더라 이런 거 없이 남으면 돼요. 통합 뭐 로그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접속 기록을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접근하는 경로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들어가니까는 여기서만 남기겠다. 아니면 들어간 다음에 실제 DB에서 행위가 일어날 때 남기겠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 접근 권한이랑 마찬가지 목적 뭐였죠?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적절하게 어딘가에 누락되는 것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위변조 방지에 대한 예시의 그림입니다. 취급자가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때 뭐 DB냐, 서버 단위냐, 애플리케이션 단위냐, 뭐 실질적으로 더 타고 쭉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해도 문제되진 않는다. 그래서 접속 기록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안전사업부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내용들 이 다음 시간에 쭉 보고 나머지 부록에 대한 내용 중에 일부 어, 주요 키워드 주안점으로 둘 것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고 올게요.